킴스 푸드사이언스 김쌤입니다. 오늘은 2021년 3월 7일에 출제되었던 식품 기사 문제 중에 5번째 과목 생화학 및 발효학 부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같이 볼게요. 첫 번째 문제는 균체외 요소가 아닌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 효소는 그 위치에 따라서 균체 내 요소와 균체 내라는 건 어떤 미생물의 안에 있는 요소, 그리고 어떤 미생물의 경우에 효소를 만들어서 바깥으로 분비하기도 해요. 이러한 요소는 균체 외 요소라고 부릅니다. 균체 내 요소는 인트라셀룰라 엔자임이라고도 부르고요. 균체 외는 익스트라셀룰라 엔자임이라고도 부릅니다. 또는 균체 내 요소는 엔도자임이라고도 부르고 균체 요소는 엑소자임이라고도 부르는데, 균체 외 효소의 경우에는 효소가 균의 바깥쪽에 있기 때문에 굳이 이 균을 우리가 세포 벽을 파괴할 필요 없이 효소를 추출할 수 있고요. 반면에 균체 내 효소의 경우에는 효소를 얻기 위해서는 세포 벽을 파괴하거나 또는 기타 물리적 화학적 방법으로 효소를 추출해내야 됩니다. 이런 차이가 있는데, 균체 외의 요소가 아닌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네 가지 중에 균체 외 요소가 아닌 것, 즉 균체 내 요소인 것은 3번에 나와 있는 글루코즈 옥시데이즈입니다. 이것만 균체 내 요소고요. 1번의 소화효소 아밀레이즈, 프로테이즈, 그리고 4번의 팩티네이즈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익숙한 요소로 이건 모두 균체 외 요소에 포함이 됩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혐기적 조건에서 근육 조직에서 에너지 전달 물질을 물어보고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헬스장에 가서 헬스를 하면 순간적으로 힘이 많이 필요합니다. 힘이 많이 필요하다는 건 어떤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ATP라고 하는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다는 걸 의미해요. 여러분, 운동을 생각하면은 생화학적인 관점에서는 코리사이클을 많이 생각을 하실 텐데, 이 ATP를 생성하기 위해서 근육에선 크레아틴 포스페이트를 크레아틴으로 바꿔주면서 포스페이트, 자, ADP에 또는 AMP에 포스페이트를 붙임으로써 ATP를 생성해냅니다. 크레아틴 포스페이트를 크레아틴으로 바꿔주고 여기 있는 포스페이트를 이용해서 ATP 에너지를 낼 수 있다 라고 기억하시면 나중에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요로회로 아니고 요소회로 유레아 사이클에 관여하지 않는 아미노산을 물어보고 있어요. 여러분, 유레아 사이클을 어떻게 그렸었는지 기억나시나요? 뭐가 관련했었죠? 가장 기본적으로는 오르니틴은 있었고요. 또 뭐가 관여했어요? 시트룰린, 또 아이지노 석시네이트라고 하는 물질, 또 아이지닌, 이런 것들이 관여했었죠. 그럼 볼까요? 오르니틴 관여했었고요. 아이지닌 나중에 나왔었고 시트룰린 나왔습니다. 글루타민 엑시드는 요소외로 유레아 사이클에 직접 관여하는 아미노산은 아닙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글루타메이트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질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했어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유레아 사이클 안에 들어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일 문제는 한 개의 유전자가 한 개 폴리펩타이드, 원진이 원 폴리펩타이드를 합성한다는 이론에 대해서 옳게 설명한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네 가지 중에 맞는 설명은 1번에 나와 있는 한 가지 유전자는 특별한 폴리펩타이드만을 생합성하는 유전 정보를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원진, 원 폴리펩타이드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근데 이 이론이 맞나요? 아니죠. 나중에 이 이론이 틀리다는 게 밝혀졌어요. 왜 틀리다는 게 밝혀졌죠? 우리 유전자 안에는 뭐가 있나요? 박테리아와 다르게 사람, 유카리ot의 유전자에는 엑손과 인트론이란 게 서로 나뉘어져 존재한다라는 게 이해가 됐어요. 엑손은 어떤 유전 정보, 코딩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 인트론은 갖지 않는 거. 즉, 이 엑손과 인트론의 조합을 통해서 한 개의 유전자로부터 여러 개의 폴리펩타이드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게 지금은 증명이 됐습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한 개의 유전자가 한 개의 폴리펩타이드 단백질만을 생합성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이론이 바로 원진, 원 폴리펩타이드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비탄수화물 non carbohydrate 1으로부터 포도당이나 글리코겐을 생합성하는 과정을 물어보고 있어요.
1번에 나와 있는 글라이콜라이시스는 뭐예요? 글루코즈를 분해하는 과정이죠. 뭐라고 부르죠? 해당 과정이라고 부르죠. 이거는 글루코즈를 분해하는 과정이었고, 그럼 이거 반대 과정이겠네요. 분해된 걸로부터 글루코즈를 만들어내는 과정, 이거 뭐라고 불렀죠? 4번에 나와 있는 글루코네오제네시스라고 하는 과정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포도당 신생성 또는 신합성, 포도당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과정이 되겠고, 글루코네오제네시스라고 부른다. 서로 반대되는 과정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효모를 배양하는데 효모의 최고 수동량. 수동량은 뭐예요? 효모를 가장 많이 얻을 수 있는, 효모를 가장 많이 얻게끔 하는 당의 공급 방식을 물어보고 있어요. 효모와 그리고 당. 효모는 당을 이용해서 클 수 있죠. 즉 효모를 배양하기 위해서는 어떤 당이 필요해요. 이 당을 이용하는 걸 우리가 동화한다고 부릅니다. 즉 당을 흡수해서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럼 효모는 효모마다 어떤 당에 대한 동화 비율이 있을 겁니다. 즉 당을 이용할 수 있는 비율이 있어요. 이거보다 낮게 넣어줘야 될까요? 아니면 높게 넣어줘야 될까요? 아니면 이 당의 양에 관계가 없을까요? 정답은 이 효모의 당 동화 비율과 같은 비율로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 거예요. 당연하겠죠? 효모가 이용할 수 있는 당의 동화 비율과 같은 비율로 넣어줘야 가장 많은 효모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pH가 낮대요. 자, pH 낮은 걸 한번 잘 생각해 볼게요. pH는 뭐죠? pH는 수소 이온 농도의 로그를 씌우고, 수소 이온 농도의 로그를 씌우고 마이너스 값을 한 거였죠. 그러면 pH가 낮다는 건 뭐예요? 수소 이온 농도가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많은 거죠. 주변에 수소 이온 농도가 많대요. 그럼 아미노산들은 어떤 형태를 띨까요? 플러스를 띨까요? 마이너스를 띨까요? 주변에 플러스가 많으니까 아무래도 대부분 양이온의 상태를 띠겠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pH가 높으면 어떻겠어요? H 플러스는 적고 OH 마이너스가 많을 거예요. 그럼 어떤 형태를 띨까요? 대부분 음이온을 띠겠죠. pH의 정의가 무엇인지, pH가 낮다는 게 주변에 H 플러스가 많다는 걸 의미하는지 아니면 적은 걸 의미하는지 잘 구분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문제였습니다. pH 정의부터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세포막의 특성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세포막은 어떤 특성이 있죠? 일단 기본적으로 세포막은 세포의 안과 밖을 구분할 수 있는 물리적 장벽이죠. 그리고 선택적으로 밖에서 안으로 물질을 가져오기도 하고요. 안에 있는 물질을 밖으로 빼내기도 합니다. 즉 물질을 선택적으로 투과시켜요. 두 번째로는 이 세포막에 뭐가 붙어 있어요? 수용체라는 게 붙어 있습니다. 수용체라고 하는 게 붙어서 어떤 물질을 수송하기도 하고 또는 외부의 신호를, 시그널을 감지하기도 합니다. 맞는 설명. 그리고 이 표면에 항원이 되는 물질이 있고요. 단백질 합성이 세포막에서 일어나나요? 단백질 합성은 어디서 일어나요? 리보솜. 리보솜은 어디에 존재하죠? 소포체. 우리가 보통 ER이라고 부르는 소포체에 존재를 하죠.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단백질 합성은 세포막에서 일어나진 않습니다. 자, 이런 문제는 DNA로부터 단백질을 합성하는 과정, 센트럴 도그마 과정에서 tRNA 역할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 RNA 세 종류 배웠어요. mRNA가 있고요. mRNA는 뭐의 약자였죠? 메신저 RNA였어요. DNA에 있는 정보를 가져오는 게 mRNA. 자, 여기는 뭐가 있나요? 코돈이란 게 존재를 했죠. 이 코돈의 정보를 읽어서 아미노산을 가져오는 게 뭐였어요? rRNA는 아미노산을 가져오는 애. 그렇게 가져온 아미노산을 연결해서 합성할 때 리보솜에 존재하는 RNA는 뭐였어요? rRNA. 이건 리보솜에 존재하는 리보소멀 RNA였습니다.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우선 tRNA 역할에 대해서 옳은 것을 볼게요. mRNA 주형에 따라 아미노산 순서대로 결합하기 위해 아미노산을 어떻게 하나요? 운반하죠. 이게 트랜스퍼, tRNA 역할이죠. 맞는 설명이네요. 핵안에 존재하는 DNA 정보를 읽어서 세포질로 나온대요. 이건 무슨 역할이에요? mRNA, 메신저 RNA 역할이죠. 이건 mRNA이고 아미노산을 연결해서 프로테인을 직접 합성하는 장소를 제공한대요. 이거는 뭐의 역할이에요? 단백질 합성하는데 리보솜이고 합성된 프로테인을 수식한대요. 수식은 뭐예요? 이건 모디피케이션. 수정하는 거예요. 우리 이 프로테인은 나중에
프로세싱 했죠. 가공했죠. 가공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건 tRNA와 관계가 없습니다. 정답은 1번이고 mRNA, tRNA, rRNA를 구분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1차 대사산물로 높은 효율을 얻기 위한 방법 중에 기작이 다른 걸 물어보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어떤 배양을 통해 어떤 유전자로부터 단백질을 만들어내요. 근데 이거 여러분들 많이 만들어내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화학 시간에 배웠다시피 우리 인체 대사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레귤레이션, 조절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백질을 만들어내면 이 단백질이 다시 뒤에 피드백을 하죠. 단백질을 만들어냈으니까 이제 적게 만들어 라고 하는 피드백을 하게 됩니다. 그럼 단백질을 만드는 양을 조절해요. 근데 우리가 어떤 걸 많이 만들고 싶으면 이 조절의 내성을 가지고 있어야겠죠. 따라서 피드백 내성 변이를 이용하면 어떤 산물을 높은 효율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피드백 내성 변이와 이번에 나와 있는 아날로그 내성 변이는 서로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돼요. 아날로그는 이 생산하는 물질과 유사한 물질입니다. 유사 물질에 대해서도 유사 물질이 존재하면은 이 유전자가 발현되는 걸 방해하겠죠. 근데 이거에 대해 내성을 가지고 있으면 좋을 거예요. 1번도 같은 기장입니다. 영양 요구성 변이를 이용하면 이니비터처럼 어떤 생산을 억제하게 돼요. 따라서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합니다. 1, 2, 3번은 같은 기작이고요. 4번의 세포막 투과성의 개량을 이용한다는 건 이미 만들어 놓은 단백질을 세포막 바깥쪽으로 잘 추출해내는 거예요. 기작이 좀 다르죠. 1, 2, 3번은 이 만들어진 생성물이 다시 피드백하지 못하도록 막아준다면 4번에 나와 있는 세포막 투과성의 경우 만들어낸 생산물을 잘 추출해내는 방법을 통해서 효율을 높이는 방법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tRNA네요. 아까도 나왔는데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tRNA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tRNA는 활성화된 아미노산과 특이적으로 결합을 하죠. 그래서 mRNA 정보를 바탕으로 어떤 아미노산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이적으로 아미노산을 가져올 수 있고요. 안티코돈을 가지고 있죠. 안티코돈은 뭐예요? mRNA의 유전자 정보 3개를 우리가 코돈이라고 부릅니다. 이 코돈을 읽는 걸 우리는 안티코돈이라고 불러요. 이 안티코돈의 정보로부터 특이적인 아미노산을 가져올 수 있고요. 코돈을 가지고 있는 건 뭐예요? tRNA 아니죠? mRNA죠. 따라서 정답은 3번이고 코돈의 정보에 따라서 mRNA와 결합하는, 즉 코돈의 정보를 읽고 안티코돈을 붙이는 게 바로 tRNA 역할. 4번은 맞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인버테이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인버테이지는 뭔가요? 우리 예전에는 이 탄수화물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당에서? 바로 설탕을 만드는 겁니다. 수크로즈를 만드는 거죠. 수크로즈는 어떻게 만들 수 있나요? 글루코즈와 프럭토즈를 가지고 수크로즈, 설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예전에 가장 중요했던 거였어요. 설탕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 인버테이지는 뭐예요? 인버트, 밖으로 뒤집어주다. 이걸 뒤집어지는 요소가 바로 인버테이지입니다. 즉 인버테이지라고 하는 건 뭐예요? 설탕을, 수크로즈를 글루코즈와 프럭토즈로 분해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인버테이지에 대한 설명이죠. 활성 측정은 어떻게 할까요? 활성 측정은 생성되는 글루코즈의 양을 측정하면 돼요. 수크로즈로부터 생성되는 글루코즈의 양을 측정하면 인버테이지의 활성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수크로즈에 결합되는 산화력 정량하는 거 아니고 생성되는 글루코즈의 양으로부터 인버테이지의 활성이 측정 가능하고요. 인버테이지는 수크레이즈 또는 사카레이즈라고도 하고 가수분해와 프럭토즈 전달 반응을 통해서 수크로즈를 글루코즈와 프럭토즈로 분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인버테이지를 이용하는 적용점은 수크로즈를 다량 함유한 식품의 경우에 결정이 생길 수 있죠. 즉 수크로즈의 양을 줄여주고자 하는데 이때 인버테이지를 이용해서 결정이 생기지 않도록 막을 수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같이 볼게요. 이 문제가 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 주정 발효 시에 술 및의 젖산균으로 사용하는 것. 자,
주정을 발효한대요. 술 및은 술의 원료죠. 소원료 젖산균으로 사용하는 것은 4가지 중에 2번이고 2번을 사용할 수 있는 이유는 pH를 낮추는 거래요. pH를 낮춰서 우리 주정 발효 시에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고 이런 유산균의 종류는 젖산균의 종류는 외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이어지는 문제는 당미 원료로 주정을 제조하는데 자, 이건 많이 나왔던 기출문제죠. 투 스테이지 메소드. 헤데브란트 방법의 특징이 아닌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 투 스테이지 메소드 전통적인 방법에서 투 스테이지 메소드 방법을 하는 이유는 소모되는 당의 양을 줄이기 위해서예요. 즉 적은 양의 당으로부터 효모 증식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고 또한 이렇게 투 스테이지 메소드를 하면 폐액의 BOD가 저하되게 됩니다. BOD는 뭐예요?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이죠. 즉 상대적으로 폐액이 이 BOD가 저하되는 건 상대적으로 폐액의 수질이 깨끗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효모의 회수 비용이 절약됩니다. 경제성이 있지만 단점이 있어요. 투 스테이지 매수는 뭐냐면 주정의 농도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상대적으로 낮은 스윗덧을 얻기 때문에 이건 단점에 해당되고 주정 농도는 가장 높은 거 아니고 상대적으로 낮은 스윗덧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TCA 회로네요. TCA 회로는 여러분 한 번쯤은 적어보면서 외웠을 거예요. 이때 생성되는 유기산이 아닌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TCA 사이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시작하는 점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옥살로 아세테이트가 있었고 자, 또 뭐가 있었어요? 아세틸코아로부터 시작할 수 있고 이 아세틸코아가 뭘로 바뀌나요? 시트레이트. 자, 중요한 것만 적어볼게요. 그 다음에 뭘로 바뀌죠? 석시네이트, 주석산, 그 다음에 퓨마레이트, 그 다음에 말레이트, 그 다음에 옥살로아세테이트. 자, 이 과정을 겪는 게 TCA 회로였죠. 물론 중간중간에 다른 물질도 있지만 중요하게 과정을 따라가 보면 아세틸코아, 시트레이트, 석시네이트, 퓨마레이트, 말레이트, 옥살로아세테이트 등이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시트레이트, 시트릭 액시드 있고요. 락틱 액시드는 안 보이네요. 석시닉 액시드, 석시네이트 있고 말릭 액시드, 말레이트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조효소로 사용되면서 산화환원 반응에 관여하는 비타민을 짝지어진 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좀 어려웠어요. 여러분 산화환원 반응에 관여하는 비타민을 다 외우지는 못할 텐데 이 중에서 엽산은 뭐예요? 엽산 폴릭 액시드는 비타민 B죠. 산화환원 반응에 관여된 건 아니고 3번에 나와 있는 리보플라민은 비타민 B2로 산화환원 반응에 관여하고요. 그 옆에 있는 니코틴산, 나이아신은 역시 비타민 복합체로 산화환원에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리보플라빈하고 니코틴산이 비타민 중 하나로 산화환원 반응에 관여합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지방간의 예방인자래요. 지방간은 뭐예요? 우리 중성 지질이 많이 쌓이는 거, 좋지 않은 지질이 많이 쌓이는 게 지방간이고 생체 내에서는 세린과 에탄올 아민으로부터 합성되는 비타민 B 복합체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지방간의 예방인자 뭐가 있으면 좋죠? 4가지 중에 바이오틴 있으면 좋고 토코페롤 이거는 뭐예요?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이죠. 지방간의 예방인자로 사용될 수 있는 거, 즉 어떤 물질이 결핍될 때 중성지방이 쌓이는 거. 뭐가 결핍되면 중성지방이 쌓이나요? 4가지 중에 콜린이라고 하는 물질이 결핍되면 중성지방이 쌓입니다. 즉 콜린이 지방간의 예방인자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1몰의 포도당으로부터 생성되는 알코올의 이론적인 수동량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실제 생성량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이론적으로 얼마나 알코올을 생성할 수 있느냐 물어보고 있어요. 자, 이거 뭐 물어보는 거냐면 포도당 그리고 알코올의 분자량으로부터 계산할 수 있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포도당의 분자량은 뭐예요? 180입니다. 이런 건 외울 수밖에 없어요. 분자량이 180이에요. 알코올, 포도당으로부터 어떤 알코올이 만들어지죠? 에탄올이 만들어지죠. 에탄올 몇 개 만들어져요? 2개 만들어집니다. 에탄올의
분자량은 몇이죠? 기억나시나요? 이건 46. 이건 계산할 수 있죠? CH2OH 계산이 가능할 거예요. 두 개입니다. 즉 180으로부터 에탄올 2개 46 곱하기 2 하면 92만큼 생성이 됩니다. 180으로부터 92만큼 생성이 되는데 곱하기 100을 해주면 4가지 중에 정답은 1번이 될 겁니다. 자,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지 계산 방법에 유의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미생물 발효의 배양 형식 중에 운전 조작 방법에 따른 분류에 해당되지 않는 걸 물어보고 있어요. 자, 우선 회분 배양은 뭐죠? 이건 배치 타입이라고 부르죠. 배치 타입. 연속 배양은 뭐예요? 컨티뉴어스 타입이라고 부르고, 유가 배양은 페드 배치, 요 중간을 의미합니다. 이게 운전 조작 방법에 따른 분류죠. 회분 배양이냐 연속 배양이냐 유가 배양이냐가 운전 조작 방법에 해당되고, 배치 타입 그리고 컨티뉴어스 타입 또는 페드 배치 타입이라고 부릅니다. 액체 배양 이건 뭐예요? 어떤 배지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액체 배양 아니면 또 뭐가 있겠어요? 고체 배양이 있겠죠. 즉 이건 운전 조작 방법이 아니고 그 안에 어떤 종류의 배지를 사용하느냐에 따른 분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정답은 2번 액체 배양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네요. 주정 발효의 원료로 돼지 감자에 많이 들어있는 이눌린을 이용을 한대요. 자, 주정 발효를 하는데 원료가 이눌린이래요. 돼지 감자를 쓰면 이눌린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때 처리의 공정에 대해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눌린이 많이 들어있는데 전분 처리 시와 같게 처리한대요. 그럼 이눌린은 분해가 안 되겠죠. 따라서 같게 처리하면 안 될 거예요. 액화 시에 뭐를 넣어줘야겠어요? 이눌린 가수분해 요소 이눌린 에이즈를 처리해야만 뭐가 분해돼요? 이눌린이 분해됩니다. 2번이 정답이고, 액화 요소로 인버테이즈는 뭐를 분해하는 거였어요? 아까 살펴봤었죠? 수크로즈 설탕을 분해하는 거였죠. 지금 존재하는 게 이눌린인데 인버테이즈 설탕 분해하는 걸 과량 첨가하는 건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까지 해서 2021년 3월 7일에 출제되었던 식품 기사 문제 중에 생화학 그리고 발효 부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중간중간에 어려운 문제가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기출에서 많이 나왔던 거 위주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쉽게 풀 수 있는 거 위주로 공부를 하신다면 100점을 맞아야 되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생화학 및 발효학에서도 60점 이상의 좋은 점수를 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영상 보면서 어려웠던 부분 복습하시고, 혹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언제든지 댓글이나 또 메일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